저는 지금 대한민국 서울에서 자유롭게 숨쉬며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 순간이 꿈이 아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성호입니다. 저는 북한 외무성 소속 외교관이었습니다. 그것도 상하이 총영사관에서 5년 동안 근무했던 엘리트 간부였습니다. 여러분은 북한 외교관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을 상상하시나요? 화려한 외교 파티, 고급 승용차, 해외의 자유로운 생활? 겉으로 보면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상상할 수 없는 감시와 공포, 그리고 끝없는 충성 경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 귀한 증언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2019년 가을,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상하이 총영사관 3층 제 집무실에서 무역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상하이의 화려한 마천루들이 보였습니다. 그때 제 휴대전화로 평양 본부에서 암호 전문이 날아왔습니다. 김성호 동무 귀국 명령. 3일 내 평양 입국하라.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사전 통보도 없는 급작스러운 귀국 명령. 외교관 사회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제 선배였던 리 서기관이 똑같은 귀국 명령을 받았습니다. 당 중앙의 중요한 임무가 있다는 명목이었습니다. 그분은 평양으로 돌아갔고 그 후 소식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김정은 원수님, 우상화 사업에 소극적이었다는 죄목으로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부인과 15살 딸도 함께 끌려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었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 맞습니다. 2달 전 한국 기업인과의 비공식 접촉이 보고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중국 인터넷으로 외부 뉴스를 몰래 본 것이 발각되었을까요? 북한 외교관의 삶은 겉으로만 화려합니다. 우리는 해외에 나와 있지만 평양보다 더 철저한 감시를 받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외교관들 사이에 섞여 있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합니다. 누가 체제에 불충한 생각을 품고 있는지, 누가 외부 정보를 접하는지, 누가 탈북할 가능성이 있는지. 한 달에 한 번씩 자비판 회의가 열리고 그 자리에서 동료들의 작은 실수도 고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의심받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상하이의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사람들이 거리를 오가고 젊은이들이 웃으며 카페에서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를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보고 싶은 것을 보고 가고 싶은 곳을 갑니다. 그 당연한 것들이 저에게는 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와 부인 은희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평양 귀국 명령,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 은희는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평양으로 돌아간다면 우리 가족 전체가 끝이라는 것을. 12살 아들 민준이의 미래도 우리의 삶도 모두 끝나는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순순히 평양으로 돌아가서 죽을 것인가, 아니면. 새벽 4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탈출해야 한다고. 아직 3일의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외교관의 탈북은 일반 주민의 탈북보다 100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24시간 감시당하고 여권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모든 동선이 보고됩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한 가지 강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외교관이었고 외부 세계와 연결될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제게는 단 하나의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제가 어떻게 단 3시간 만에 북한 외교관 신분을 벗고 자유인이 되었는지, 그 위험천만한 순간들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외교관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평양 중심구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당 간부였고 어머니는 교원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계급이 정해집니다. 우리 가족은 이른바 핵심 계층에 속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다른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평양 제1중학교에 다녔고 김일성 종합대학 외교학과에 추천 입학했습니다. 일반 인민들이 배급으로 강냉이죽을 먹을 때 우리 집 식탁에는 흰쌀밥과 고기가 올라왔습니다. 북한에서 흰쌀밥을 매일 먹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아시나요? 김일성 종합대학 시절 저는 완벽한 체제 수능자였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토요일마다 생활총화 시간에는 동무들의 사소한 실수도 비판했습니다. 리철 동무는 지난 화요일 수업 시간에 졸았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실을 공부하는 시간에 불경한 태도입니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대학 4학년 때 저는 외무성 간부 후보로 선발되었습니다. 이것은 북한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외교관이 된다는 것은 해외에 나갈 수 있다는 의미였고, 그것은 곧 더 나은 생활, 더 높은 지위를 의미했습니다. 2006년 26살의 나이에 저는 외무성에 정식 배치되었습니다. 처음 3년은 평양 본부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때 저는 북한 체제의 이중성을 처음으로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무성 건물은 평양에서도 가장 현대적인 건물 중 하나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작동했고 겨울에는 난방이 들어왔으며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물 밖으로 나가면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출근길에 저는 매일 같은 풍경을 봤습니다. 대동강 다리 밑에서 노숙하는 꽃제비들, 시장에서 좁쌀 한 줌을 팔려고 애쓰는 할머니들, 배급이 끊겨 나무 껍질로 죽을 끓이는 가족들. 하지만 저는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특권층이었고 저는 안전했으니까요. 2009년 저는 첫 해외 발령을 받았습니다. 중국 베이징 대사관 4등 서기관으로 발령났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북한 밖 세상을 봤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내렸을 때의 충격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공항 건물이 평양 전체보다 컸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오가고 모두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상점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건들이 넘쳐났습니다. 길거리에는 자동차가 가득했고 밤에도 온 도시가 불빛으로 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중국은 사회주의를 배신하고 자본주의의 길을 걸어서 이렇게 발전한 것이다. 우리는 순수한 사회주의를 지키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그것이 올바른 길이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세뇌했습니다. 베이징에서 3년을 근무한 후 저는 상하이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2014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부인 은희는 외무성 동료였습니다. 그녀 역시 평양 출신의 엘리트였고 우리는 당이 정해준 대로 결혼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결혼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외교관은 더욱 그랬습니다. 당이 신원을 조회하고 성분을 확인하고 적합하다고 판단한 사람끼리만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상하이 생활은 베이징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북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부와 자유가 넘쳐났습니다. 거리마다 명품 가게가 있었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연애를 하고 가족들은 주말이면 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겼습니다. 저는 총영사관 근처 고급 아파트에 배정받았습니다. 집은 넓었고 시설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옥에 갇힌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외출할 때는 반드시 보고해야 했고 중국인과의 사적인 만남은 금지되었으며 인터넷 사용은 철저히 감시당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업무 중 하나는 중국에 사는 조선족 동포들에게 북한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선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조국은 인민의 낙원입니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모두가 평등하게 삽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병원에는 약이 없어서 수술도 못한다는 것을, 시장에서 쥐고기를 팔고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는 것을. 저는 매일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은 제 양심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2017년 제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그 작은 생명을 처음 안았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어떤 미래를 살게 될까? 이 아이도 저처럼 거짓말을 하며 살아야 할까? 이 아이도 두려움 속에서 감시당하며 살아야 할까?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작은 의문이 싹트기 시작한 것은 과연 우리가 사는 이 체제가 정말 옳은 것일까?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억눌렀습니다. 의심은 곧 죽음이었으니까요. 외교관이 체제를 의심한다는 것이 발각되면 정치범 수용 소행은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충성했고 더 큰 소리로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렇게 2년이 더 흘렀습니다. 그리고 2019년 가을 그 귀국 명령이 날아온 것입니다. 제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은 2018년 여름에 왔습니다. 그날 저는 상하이 한국 기업인과의 비공식 접촉 임무를 받았습니다. 북한은 표면적으로는 남조선을 적대하지만
뒤로는 달러를 벌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저의 임무는 한국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업인은 50대 중반의 신사였습니다. 우리는 상하이 포동 지역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그분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기관님, 혹시 북한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작년에 리영호 총참모장이 숙청당했다던데요. 저는 놀라서 그분을 쳐다봤습니다. 리영호 총참모장의 숙청은 북한 내부에서도 극비사항이었습니다. 일반 인민은 물론이고 간부들도 잘 모르는 정보였습니다. 그런데 남한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분은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한 자세한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김정은의 숙청 명단,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 아사자 수치.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들이었습니다. 북한은 지금 인민들을 굶기면서 핵무기 개발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님, 이게 정말 인민을 위한 것입니까? 그분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반박하려 했습니다. 그것은 제국주의자들의 거짓 선전입니다. 우리 공화국은...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분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처음으로 금지된 행동을 했습니다. 중국 VPN을 이용해 외부 인터넷에 접속한 것입니다. 외교관에게도 이것은 엄청난 범죄였습니다. 만약 발각되면 즉시 소환되어 처형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검색창에 타이핑했습니다. 북한 실상, 탈북자 증언, 정치범 수용소. 그날 밤 제가 본 것들은 제 세계관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유튜브에는 탈북자들의 증언이 수없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 아사 위기를 겪은 사람들의 증언, 탈북 과정에서 겪은 끔찍한 일들. 특히 한 할머니의 증언이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분은 함경북도 출신이었는데 아들이 중국에서 잡혀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했습니다. 그 수용소에서 아들은 굶주림과 고문으로 죽었고 손자도 함께 죽었다고 했습니다. 4대까지 연좌제로 처벌받는다는 것, 저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 증언을 들으니 더 끔찍했습니다. 저는 새벽까지 그 영상들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치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체제의 일부였습니다. 저는 그 체제를 위해 거짓말을 했고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제 손에도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사무실에 걸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초상화가 이제는 독재자들의 얼굴로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하던 충성 맹세가 이제는 거짓말로 들렸습니다. 그해 가을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총영사관에서 일하던 현지 직원 한 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장 선생이라는 조선족 여성이었는데 50대 초반의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출근하지 않았고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우연히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동료와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된 것입니다. 장 그년이 남조선 정보기관과 접촉한 게 확인됐어. 본국으로 소환해서 처리했지.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장 선생은 아무 죄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국 기업인과 몇 번 일 관련 통화를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 그녀는 북송되어 처형되었거나 수용소로 끌려갔을 것입니다. 그녀의 중국에 있는 가족들도 어떻게 되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와 부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은희, 당신은 혹시 우리가 사는 이 체제에 대해 의문을 가져본 적 없소? 은희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주위를 둘러보며 손가락을 입술에 댔습니다. 도청 장치를 조심하라는 신호였습니다. 우리는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상하이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성호, 무슨 일이 있었소? 은희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본 것들, 느낀 것들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외부 인터넷에서 본 영상들, 탈북자들의 증언들, 장 선생의 실종. 은희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소.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않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오. 하지만 민준이는요? 우리 아들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 질문에 은희는 눈물을 글썽이었습니다. 우리는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자라면 저희처럼 될 것이라는 것을.
거짓말을 배우고 동무들을 감시하고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부터 저는 몰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온다면 우리는 탈출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성공 확률이 얼마나 낮은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 외교관의 탈북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24시간 감시당했고 여권은 보위부가 관리했으며 모든 동선이 기록되었습니다. 게다가 가족이 있으면 더욱 어려웠습니다. 혼자 도망치면 남은 가족이 처벌받고 함께 도망치려면 발각될 위험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저는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외교관을 연기하면서 속으로는 탈출 계획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가을 그 귀국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은 단 3일. 이것은 위기였지만 동시에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귀국 명령을 받은 그날 밤 저는 부인 은희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이미 잠든 후였습니다. 우리는 발코니에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총영사관 숙소에는 도청 장치가 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평양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끝이오. 제가 말했습니다. 리 서기관처럼 될 겁니다. 은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탈출하자는 겁니까? 다른 방법이 없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3일 뿐입니다. 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민준이는요? 실패하면 우리 셋 다 죽습니다. 하지만 평양으로 돌아가도 결과는 같소. 차라리 싸워보는 게 낫지 않겠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하이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아래 자유로운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를 것입니다. 마침내 은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해봅시다. 그 순간부터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였습니다. 북한 외교관이 탈북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현지 경찰에 투항하는 것. 하지만 중국 경찰은 탈북자를 북한으로 송환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중국 공안에 붙잡히면 우리는 바로 평양으로 강제 송환될 것이고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3국 대사관으로 도피하는 것. 하지만 상하이에는 미국 대사관이 없었습니다. 베이징에 있었죠. 상하이에서 베이징까지는 약 1300km, 우리가 그 거리를 몰래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는 하나였습니다. 한국 총영사관. 상하이 한국 총영사관은 우리 숙소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국 총영사관에 가려면 보위부의 감시를 뚫어야 했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는 3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평양으로 출발하는 비행기는 사흘 후 오후 3시였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일상적인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수상한 행동을 하면 즉시 의심받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똑같이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에서 동료들을 만났을 때도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김동무, 축하하오. 본국 소환이라니 대단하오. 분명 좋은 자리로 가실 거요. 동료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영광입니다. 원수님의 부르심에 충성으로 답하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탈출 계획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여권이었습니다. 우리의 여권은 보위부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외교관이라 해도 여권을 마음대로 소지할 수 없었습니다. 필요할 때만 신청해서 받고 사용 후에는 다시 반납해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조심스럽게 보위부 담당자를 찾아갔습니다. 동무, 귀국 전에 몇 가지 정리할 업무가 있어서 여권이 필요합니다. 중국 측 협력 업체와 마지막 미팅이 있습니다. 보위부 요원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미팅입니까? 보고서는 올렸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지난주 보고서에 첨부했습니다. 무역 관련 업무 정리입니다. 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서랍에서 우리 가족의 여권을 꺼냈습니다. 이틀 후 저녁까지 반납하시오. 그리고 움직임은 모두 보고하시오. 알겠습니다, 동무. 여권을 받아든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이 여권 없이는 어디로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서 몇 가지 중요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모든 민감한 파일들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도 초기화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실패하면 이 기기들이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돈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외교관 수당과 무역 업무를 통해 모은 중국 위안화가 좀 있었습니다. 약 5만 위안, 한국 돈으로 8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것을 현금으로 바꿔서 가방에 숨겼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아들 민준이에게 어떻게 말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12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민준아, 우리는 조국을 배신하고 도망갈 거야 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저녁, 저는 민준이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너한테 중요한 이야기가 있단다. 뭔데요, 아빠? 우리가 곧 새로운 곳으로 갈 거야. 그런데 아주 조용히 비밀로 가야 해.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알겠지? 민준이는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남조선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아, 그런 말을 어디서? 아빠, 저도 알아요. 북한이 좋은 나라가 아니라는 거. 학교에서 배우는 거랑 현실이 다르다는 거. 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 작은 아이도 이미 체제의 거짓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아빠가 너를 자유로운 곳으로 데려갈게. 하지만 지금부터 절대 아무 말도 하면 안 돼. 우리 목숨이 달린 일이야. 알겠어요, 아빠. 저 아무 말도 안 할게요. 마지막 준비는 한국 정보기관과의 접촉이었습니다. 1년 전 만났던 그 한국 기업인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이 혹시 정보기관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분의 중국 휴대폰 번호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급히 만나고 싶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지난번 그 커피숍에서. 답장은 10분 후에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출근하는 척하고 그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그분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저는 주위를 살피며 그분 앞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그분이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가족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북한 외교관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3일 후면 평양으로 소환됩니다. 가족과 함께 탈출하고 싶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분은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십시오. 절대 수상한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날 오후 제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오전 9시 정각 가족과 함께 푸동공원 남쪽 주차장으로 오십시오. 검은색 아우디 A6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차량 번호 끝자리 8828. 그 차를 타십시오. 드디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탈출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2019년 10월 15일 화요일, 제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6시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상하이의 아침 풍경이 보였습니다. 오늘이 이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성공하면 자유를, 실패하면 죽음을 맞이할 것이었습니다. 은희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제 눈에는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민준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성호, 정말 해야 합니까? 은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미 늦었소. 어제 그 사람에게 연락했으니 되돌릴 수 없으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결심했지 않았소?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민준이를 깨웠습니다. 민준아, 일어나야 해. 오늘 아빠 회사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어서 가족이 함께 가야 한단다. 민준이는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정성스럽게 옷을 입혔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따뜻한 옷으로 입혔습니다. 가방은 최소한으로 챙겼습니다. 큰 가방을 들면 수상하게 보일 것이었습니다. 작은 백팩 하나에 여권, 현금, 그리고 몇 가지 중요한 서류만 넣었습니다. 사진첩 하나도 넣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추억이 담긴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아침 8시 40분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로비를 지나갈 때 경비원이 인사를 했습니다. 김 서기관님,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파트를 나와 길을 걸었습니다. 약 10분 거리에 있는 푸동공원까지. 그 10분이 마치 10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건 아닌지, 혹시 감시 카메라에 포착된 건 아닌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남쪽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8시 55분. 약속 시간까지 5분 남았습니다. 주차장에는 여러 대의 차들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눈으로 차량 번호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검은색 아우디 A6, 번호판 끝자리 8828. 차는 조용히 서 있었고 운전석에는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 차요. 저는 은희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그 차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혹시 이것이 함정은 아닐까? 혹시 저 차에 보이부 요원이 타고 있는 건 아닐까? 차에 다가가자 뒷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타십시오. 빨리. 운전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얼른 차에 탔습니다. 민준이를 가운데 앉히고 양쪽으로 저와 은희가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그 순간 제 온몸에서 긴장이 폭발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은희는 민준이를 꽉 안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겁에 질린 표정이었지만 울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30분 후에 한국 총영사관에 도착합니다.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그 30분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밖을 보지 마십시오. 고개를 숙이고 있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차는 상하이 시내를 달렸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온갖 시나리오가 펼쳐졌습니다. 만약 지금 북한 총영사관에서 우리 부재를 알아챘다면? 만약 보위부가 우리를 추적하고 있다면? 만약 중국 공안이 차를 세운다면? 10분이 지났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상하이의 거리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아침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차 안에서 세 사람이 생사를 건 도박을 하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모를 것입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북한 총영사관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제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은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받지 마십시오.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지금 받으면 위치가 추적됩니다. 전화는 계속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끊어졌습니다. 10초 후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번호였습니다. 보위부 담당자의 번호였습니다. 그들이 눈치챘습니다.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곧 도착합니다. 차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제 심장도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은희는 민준이를 꽉 안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무서워서 울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아들. 곧 안전한 곳에 도착할 거야. 25분이 지났습니다. 저기 보입니다.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저 건물이 한국 총영사관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봤습니다. 현대적인 건물이 보였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저 깃발이 우리의 희망이었습니다. 저 깃발 아래로 가기만 하면 우리는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 공안 차량이었습니다. 씨발. 운전사가 욕을 했습니다. 북한 측에서 공안에 연락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죠? 제가 소리쳤습니다. 일단 총영사관까지 가야 합니다. 붙잡기 전에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차는 더욱 속도를 냈습니다. 공안 차량도 따라왔습니다. 제 뒤를 돌아봤습니다. 공안 차량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운전사가 소리쳤습니다. 차가 급정거했습니다. 지금 뛰십시오. 저 문으로 뛰어들어가십시오. 우리는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총영사관 정문까지 약 30m. 저는 민준이의 손을 잡고 뛰었습니다. 은희도 따라 뛰었습니다. 뒤에서 공안들이 차에서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춰. 중국어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m, 10m, 5m. 총영사관 경비가 문을 열었습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한국어였습니다. 우리는 문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공안들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은희는 민준이를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경비가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너무나 긴장했던 3시간이었습니다.
아침 9시에 집을 나와서 정오가 되기 전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정확히 3시간 만의 탈출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총영사관 내부의 작은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서 은희가 제 손을 잡고 있었고 민준이는 소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깨어나셨군요. 한국말이었습니다. 40대로 보이는 남자가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 총영사관의 영사입니다. 일단 안전하시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저는 일어나 앉으려 했지만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여기가 대한민국입니까? 정확히는 대한민국 영사관입니다. 중국 땅이지만 이 건물 안은 대한민국 영토로 인정됩니다. 중국 공안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밖에는 중국 공안과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 건물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절대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저는 창문 쪽을 봤습니다. 블라인드가 쳐져 있었지만 밖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어와 북한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들이 얼마나 오래 저렇게 있을까요? 은희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통 2, 3일 정도 있다가 포기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좀 특별합니다. 북한 외교관의 망명은 매우 드문 일이거든요. 아마 평양에서 직접 지시가 내려올 겁니다. 그날 오후 저는 정식 면담을 받았습니다. 국정원에서 파견된 요원이 왔습니다. 김 팀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김성호 씨, 먼저 망명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신원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제 신상 정보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평양에서의 학력, 외무성 경력, 상하이 근무 기간, 담당 업무 등. 김 팀장은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북한 정보기관에서 이중 스파이를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 팀장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검증 과정이 필요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제가 진짜 망명자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북한 내부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외교관으로서 알고 계신 정보들이요. 그날부터 저는 며칠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북한 외무성의 조직 구조, 상하이 총영사관의 내부 사정, 외교관들의 명단, 무역 루트, 자금 세탁 방법. 제가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특히 국정원이 관심을 보인 것은 북한의 불법 무역망이었습니다. 저는 상하이에서 5년 동안 이 일을 담당했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중국 기업들을 위장해서 무기와 마약을 거래합니다. 저도 그 일에 관여했습니다. 저는 고백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중국 측 협력자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김 팀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김성호 씨, 당신의 협력에 감사드립니다. 셋째 날이 되자 밖의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북한에서 고위급 외교관이 직접 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들은 총영사관 측에 압력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김성호는 범죄자입니다. 공화국의 자금을 횡령하고 도망친 배신자입니다. 즉시 인도하시오. 중국 정부도 난처한 입장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야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과의 관계도 유지해야 했습니다. 현재 중국 외교부에서 양국과 협상 중입니다. 영사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한국으로 보내고 싶지만 중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만약 중국이 우리를 북한에 넘긴다면요? 은희가 물었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당신들은 이미 대한민국의 망명을 신청했고 우리는 국민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이 강제로 당신들을 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계속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건물 주위를 배회하는 것 같았습니다. 경비는 강화되었고 우리는 창문도 열 수 없었습니다. 넷째 날 밤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총영사관의 인터넷 시스템이 해킹당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었습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우리의 정보를 빼내려 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중요한 정보는 별도의 보안 서버에 있습니다. 영사가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북한이 얼마나 당신을 원하는지 보여주는 거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정보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저는 북한의 불법 무역망, 자금 세탁 루트, 협력자 명단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정보가 공개되면 북한의 해외 자금줄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드디어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당신들의 한국행을 승인했습니다. 영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 비행기로 인천으로 가실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진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일까? 아니면 이것도 꿈일까? 다음 날 새벽 4시 우리는 총영사관을 출발했습니다.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상하이 푸동국제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상하이의 새벽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특별 절차를 거쳤습니다. 일반 승객들과는 다른 경로로 이동했습니다. VIP 라운지에서 대기했습니다. 곧 탑승 시간입니다. 영사가 말했습니다. 인천까지는 약 2시간 반 걸립니다. 인천에 도착하면 국정원에서 마중 나옵니다.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이코노미석이었지만 저에게는 최고급 좌석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준이는 신기한 듯 창밖을 봤습니다. 아빠, 우리 정말 한국 가는 거예요? 그래, 아들. 우리는 이제 자유야.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상하이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북한 총영사관이 있을 것입니다. 제 동료들이 아직 그곳에서 거짓말을 하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했습니다. 저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제 아들의 미래를 위해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2시간 반 후 기장의 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창밖으로 한반도가 보였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밟는 대한민국 땅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저는 한 번도 한국에 온 적이 없었습니다. 북한 사람에게 남한은 금지된 땅이었으니까요.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애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공기를 마셨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공항 건물은 평양순환공항의 10배는 되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고 모두 스마트폰을 보며 걷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정장을 입은 2명의 남자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일반 승객들과는 다른 통로로 안내되었습니다. 특별 심사실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방에 책상과 의자가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태극기를 보는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40년 동안 적으로 배웠던 그 깃발이 이제는 저를 보호해주는 깃발이 되었습니다. 김성호 씨 가족분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국정원 북한이탈주민 담당 박 차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부터 신원 확인과 기본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하이에서 이미 많은 정보를 받았지만 한국에서도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날부터 저는 일주일 동안 국정원 시설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가기 전에 필수 과정이었습니다. 질문은 매우 상세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외교학과 몇 학년 때 누구와 같은 기숙사에 살았습니까? 상하이 총영사관 3층 복도 끝에는 무슨 방이 있습니까? 당신이 담당했던 중국 무역회사의 대표 이름은 무엇입니까? 저는 모든 질문에 성실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진짜 김성호이고 진짜 북한 외교관이었으며 진짜 망명자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특히 집중적으로 물은 것은 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북한의 해외 비자금 계좌를 모두 말해 주십시오. 중국에서 북한 무기를 거래하는 브로커들의 명단은 있습니까? 북한이 서방 제재를 회피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5권의 노트가 채워졌습니다. 수십 개의 은행 계좌 번호, 100여 명의 협력자 명단, 무역 회사들의 위장 구조. 이 정보들은 북한 정권에 큰 타격을 줄 것이었습니다. 김성호 씨, 당신의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박 차장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제공한 정보는 대한민국 안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사가 끝난 후 저는 간단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북한 엘리트였던 제가 영양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비타민 D가 심각하게 부족하고 철분도 낮습니다. 북한의 식량 사정이 그렇게 안 좋습니까? 저는 특권층이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런 제도 이 정도니 일반 주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일주일 후 저희 가족은 하나원으로 이동했습니다. 하나원은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정착 지원 시설이었습니다. 경기도 어느 산속에 위치한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는 3개월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에 대한 교육, 경제교육, 문화교육, 심리상담.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경제교육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해야 합니다. 배급은 없습니다. 스스로 직업을 찾고 돈을 벌고 살아가야 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북한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나라가 직장을 배정해주고 배급을 줍니다. 물론 그 배급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사람들이 굶지만 시스템 자체는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한 탈북자가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빵집을 하고 싶으면 빵집을 할 수 있고 택시기사가 되고 싶으면 택시기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책임도 따르지만요. 이 말에 모두가 놀라워했습니다. 선택의 자유. 북한 사람들이 평생 가져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문화 교육도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음악을 들어도 되고 어떤 영화를 봐도 됩니다. 인터넷에서 무엇을 검색해도 잡혀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거짓 정보를 퍼뜨리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 드라마를 봤습니다. 놀라웠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사람들은 대통령을 비판하고 정부를 욕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괜찮은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강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물론 도를 넘으면 안 되지만 비판은 자유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심리 상담이었습니다. 상담사는 제게 물었습니다. 김성호 씨, 당신은 북한에서 외교관이었습니다. 엘리트였죠. 그런데 왜 탈북했습니까?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제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저처럼 거짓말을 하며 사는 삶을 살길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이 있으시죠? 예. 저는 고백했습니다. 저는 5년 동안 북한 체제를 위해 일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북한이 좋은 나라라고 선전했습니다. 제 손에도 피가 묻어 있습니다.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죄책감을 인정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 체제에서 벗어났습니다. 앞으로는 진실을 말하며 살 수 있습니다. 민준이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른 탈북 청소년들과 함께 한국 학교 시스템에 대해 배웠습니다. 한국 학교는 어때? 제가 물었습니다. 신기해요, 아빠. 여기서는 선생님이 김정은 원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그리고 친구들이 서로를 고발하지 않아요. 저는 민준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넌 자유야, 아들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 수 있어.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나원 교육이 끝나는 날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가 소감을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외교관이었습니다. 특권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일 거짓말을 해야 했고 매일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자유입니다. 제 아들도 자유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고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있으며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에게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희도 울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한 후 저희 가족에게는 서울시 강서구의 작은 아파트가 배정되었습니다. 2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저희에게는 궁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집이 우리 집이에요? 민준이가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그래, 아들아. 이제 이곳이 우리 집이야. 아무도 우리를 감시하지 않고 아무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는 곳이야. 첫날 밤 저는 베란다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봤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불빛들. 저 불빛 하나하나가 자유로운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행운인지 모를 것입니다. 정착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언어였습니다. 같은 한국어를 쓰지만 북한말과 남한말은 많이 달랐습니다. 동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인민이라는 단어도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로운 단어를 배워야 했습니다. 스마트폰, 와이파이, 유튜브, 배달 앱,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샀을 때 저는 사용법을 몰라서 1시간 동안 헤맸습니다. 아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민준이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12살 아이가 40대 아버지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치는 것이 우스웠지만 저는 겸손하게 배웠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외교관이었지만
한국에서는 그 경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력서를 쓸 때마다 막막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근무 이것을 어떻게 쓸까요? 상하이 총영사관 5년 근무 이것이 한국 회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 저는 무역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중국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월급은 250만 원. 북한에서 외교관으로 받던 특권에 비하면 보잘것없었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 돈은 제가 정직하게 번 돈이었으니까요. 은희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관광객을 상대하는 면세점에서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했습니다. 성호, 여기 사람들은 너무 빨리 움직여요. 북한에서는 이렇게 바쁘게 살지 않았는데. 하지만 우리는 자유로워, 은희. 우리는 우리가 번 돈으로 먹고 싶은 걸 사 먹고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어. 민준이는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습니다. 북한 학교와 한국 학교는 너무 달랐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찬양이 교육의 중심이었지만 한국에서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토론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너희 생각은 어때? 라고 물었어요. 민준이가 신기한 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신기했어요. 북한에서는 선생님이 절대 우리 생각을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무조건 수령님 말씀을 외우라고만 했죠. 저는 민준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넌 내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 아들아. 1년이 지났습니다. 저희 가족은 점점 한국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승진했고 은희는 면세점에서 인정받았으며 민준이는 반에서 3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북한 소식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사일 발사, 핵실험, 주민 탄압. 제가 떠나온 그곳에는 아직도 수천만 명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저는 탈북자 단체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저는 다른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도 저와 같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탈출했지만 우리 가족들은 아직 그곳에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과 손자를 북한에 두고 왔어요. 매일 밤 그들을 생각하며 울어요. 저는 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연회에서, 유튜브에서,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 외교관이었던 제 경험을, 체제의 모순을, 탈북의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특권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조차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일반 주민들은 얼마나 고통받고 있겠습니까? 제 증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북한 외교관의 탈북은 드물었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뉴스가 되었습니다. 일부 언론은 저를 인터뷰했고 제 책도 출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도 있었습니다. 북한은 저를 민족 반역자로 규정했습니다. 평양 방송은 저를 비난했습니다. 김성호는 조국을 배신한 쓰레기다. 그는 인민의 피와 땀으로 교육받고 키워졌지만 달러에 눈이 멀어 남조선으로 도망갔다. 저는 웃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자유였으니까요. 2년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 아이들과 전혀 다르지 않게 자랐습니다. K-팝을 좋아하고 친구들과 PC방에 가고 유튜브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후회하세요? 북한을 떠난 거?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절대 아니야. 만약 다시 선택할 수 있다 해도 나는 똑같이 할 거야. 너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라도. 고마워요, 아빠. 아빠가 용기를 내주셔서 저는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탈출 과정의 공포, 새로운 삶의 어려움, 죄책감과 그리움. 모든 것이 같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이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자유로운 사람들이 오가고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놉니다. 민준이는 방에서 친구들과 게임을 하고 은희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평범한 일상입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평범함. 그 평범함이 저에게는 기적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이것을 얻었습니다. 저희 같은 탈북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가족을, 친구를, 고향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가진 자유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는 자유,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있는 자유, 꿈을 꿀 수 있는 자유.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귀한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는 수천만 명의 인민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도 자유를 꿈꿉니다. 그들도 인간입니다. 그들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언젠가 북한도 자유로워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저는 계속 증언할 것입니다. 진실을 말할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를 얻은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입니다.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에게 새로운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태극기를 보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유 대한민국 만세. 마이너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탈북자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